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고 또 야심차게 개혁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는 대한제국이 점점 망해가는, 어떻게 큰 틀로 보자면 조선이 망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건데 을사늑약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사회공책에 을사늑약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13쪽 사회책 펼치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의 과정을 하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망했다고 보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을사늑약은 1904년, 190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1904년과 190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랑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 패권을 중간에 두고 다퉈요. 러일 전쟁이라고 하죠. 자,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아무도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정말 놀랍게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우, 너무 무섭게 그랬나? 일본이. 자,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조선을 둘러싼 패권에서 일본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물리쳤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물리쳤으니까 조선 주권을 두고서는 일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조선, 대한제국을 먹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일본의 거물급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예요.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로 보내서 을사늑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하나 그려주죠.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일본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 보자면 원수죠.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예요. 여기 점이 하나 있는 양반입니다. 나중에 이 양반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안중근 의사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야. 자, 조선 대한제국이죠. 조선이 이제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가장 전략적으로 이 과정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1905년에 일제의 특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내놓으라고 하냐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내놓으라고 해요. 자, 한 나라의 외교권을 내놓으란 얘기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한 나라로서, 자주적인 나라로서 자리할 수가 없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외교할 수 없고 항상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겠어요? 그죠? 당연히 이것은 무엇이냐? 일제 아래로 들어오라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고종 황제를 만나서 외교권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고종 황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고종 황제를 하나 그려주죠. 정말 고생 많았던 양반 중에 한 분입니다. 고종 황제도 지금 나라를 망친 황제 혹은 왕이라는 오명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참 고생 많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냥 욕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나라 지키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은. 본인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한 거기도 하지만 결국 이분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든 옳지 않은 방향이든. 자, 고종 황제인데 고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외교권을 내놔라. 고종이 순순하게 좋겠어요? 안 되겠죠?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종은 이 외교권을 뺏기는 순간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파악하고 있었고, 그 강요들 역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완강하게 버팁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내 허락 없이 외교권을 일제한테 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종 황제가 그리고 난 뒤에 회의를 파하고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각 강요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일제에 반대하는 강요들은 어디다가 가둬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덕수궁 주변에 일제 군인들, 일본 군인들이 쫘르르 깔려가지고 막 대포를 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궁 안으로도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서 촥촥촥촥촥 쓰면서 완전히 이 덕수궁, 경운궁을 이렇게 납치하고 포위하는 형식을 취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 없이 조선 강요들 몇 명만을 모아놓고 다수결로 이 을사조약을 결정을 하겠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회의는 이 강요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 순간에 결정적으로, 일제의, 어떻게 보면 획책이죠? 일제 아주 협박 속에서도 이 강요들이 조선 대한제국 강요들이 버텼어야 되는데, 버티지 않고, 버티지 않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일제의 줄을 쓰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도 이야기하지요.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을사오적. 자, 을사오적이라고 하나 써줄게요. 요거는 시간 걸리니까 내가 뿅 하겠습니다. 뿅. 네, 그죠, 생겼죠? 이 을사오적인데, 고종의 허락도 없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에 갖다 팔아먹은 5명의 강요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을사년에 5명의 우리나라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외교권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종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한제국의 강요가 아니라 고종의 신하가 아니라 마치 이토 히로부미의 신하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한테 갖다 바쳐요. 자, 그 5명의 을사오적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박재순. 이 사람이 앞장서서 진행을 했고, 이완용,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근택, 이지용, 마지막으로 권중현이 을사오적입니다. 이 5명의 강요가 외교권을 갖다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자, 권중현 같은 경우에는 권씨. 이 사람의 할아버지, 구대손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구대손 할아버지가. 권율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이끌어서 일본을 물리쳤던 권율. 권율만 할아버지냐? 아니에요. 외할아버지 쪽은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권율과 이순신 장군의 피가 섞인 권율과 이순신의 구대손이 권중현인데,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들과 달리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나라를 팔아먹게 되는 거죠. 집안에 먹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그 공적이 덮여지는 건 아니죠. 권중현은 권중현대로, 권율과 이순신 장군의 공은 또 그 공대로 치하해야 되겠지만, 자기 할아버지들의 그 멋진 삶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종의 뜻과는 상관없이 을사오적에 의해서, 또 이토 히로부미의 강압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기게 되죠. 왜 조약이 아니냐, 늑약이냐? 늑약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된 것을 늑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종이 굉장히 분노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부당하다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 특사를 보냅니다. 3명의 사신을 보내요. 그 3명의 사신이 누구냐면,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3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보내는데, 사실상 이것은 일본의 방해로 의해서, 그리고 또 세계 열강 쪽에서 대한제국 조선의 약한 조선의 말을 듣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그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이야기하지도 못한 채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게 또 일본 몰래 보낸 건데 일본한테 들키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헤이그 특사의 책임을 물어서 일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고종 황제가 아주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종을 강제로 쫓아냅니다. 퇴위시켜요. 황제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것이, 대한제국의 군대 있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조가 된 거죠. 5년 뒤에 한일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힘든 35년의 일제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이 을사늑약 때 벌써 나라가 망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고종이 12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 오랜 기간 황제까지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일본의 손에 의해서 퇴위를 당하고 대한제국을 지키고 있던 군대까지도 다 해산이 되면서 나라가 망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을사늑약 이후에 항일의병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항일의병은 사회책 114쪽이에요. 자, 항일의병이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을미사변이었어요. 을미사변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단발령을 내립니다. 단발령이라는 건 머리를 자르라는 거거든요. 머리카락을. 지금은 머리카락 자르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머리카락을 잘라?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말도 안 돼. 이런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발해서 을미의병이라는 게 한번 일어났었고, 이걸 이제 대한제국 그 고종 황제가 그만하여라 해서 그만했었는데, 을사늑약 때 전국적으로 의병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의병이 시작됐던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일제가 거의 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은 무엇이었냐면, 뭐였겠어요? 일본은 물러가라. 을사늑약은 무효다. 이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하면서 투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우리도 힘 있어. 니네만 힘 있냐? 우리 일제 군인들을 우리나라에서 물리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자주 독립국임을 보여주겠다 라면서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 활동이 전개가 된 거죠. 항일 의병 전개. 자,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일본군이 두려워했고, 또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의병장이 한 명 있어요. 그 의병장이 바로 신돌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신돌석을 하나 그려줄까요, 여러분? 자, 신돌석은 왜 유명하냐면, 당시 그 양반들이 중심이 됐던 의병 투쟁에서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었고, 아주 굉장히 싸움을 잘했다고 해. 힘도 장사였고. 그래서 그 일본 일본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의병장 중에. 여기 사회책 신돌석하고 이렇게 그 호피무늬 입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에요. 요거는 상상화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눈이 너무 착하게 그려졌네?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자, 써주시죠. 신돌석. 자, 신돌석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평민 출신. 자,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쪽으로 쭉 하면서 태백산맥 쪽으로 이렇게 활약을 해서 태백산 호랑이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많은 의병장들이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겠죠? 자, 일본을 하나 그려주죠. 어째 이렇게 요즘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태극기보다 일본산 너무 미안해요. 일본 그걸 많이 그린 것 같아. 일본이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라이벌 국가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본이 화났어요. 그죠?
자, 이 의병장들 어떻게 하라고 했겠어요? 다 죽여! 다 잡아들여! 길길이 날뛰었겠죠. 자, 아주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일본군들이 무차별적으로 이 우리나라 항일 의병들을 탄압합니다. 일제에 무자비한 탄압이 이뤄지고요. 그 다음에 현상금도 많이 걸어요. 현상금도 많이 걸어. 자, 우리가 아까 지금 정리했던 신돌석 있죠? 신돌석도 어떻게 죽었냐면 이렇게 술 마시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부하이자 고종 사촌이었던 사람이 그 현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돌석에 목을 잘라. 배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더 필요하고, 돈 받으면, 현상금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신돌석에 목을 잘라가지고 일제에 갖다 바치는데, 일제가 돈을 줬게 안 줬게? 안 줬죠. 안 주면서, 너 같은 배신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겠니? 멍청한 놈아? 이렇게 조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돌석이 정말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정작 그 죽음,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조차 일제 조롱거리가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지. 하여튼 이 일제 무자비한 탄압 이후에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만주, 연해주,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의병들은 만주 연해주 쪽으로 가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이제 외국 쪽에서도 항일 투쟁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무장 항일 투쟁을 하는 주축이 되죠. 을사오적처럼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 이 항일 의병처럼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힘껏 싸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을사늑약과 항일 의병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밑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밑줄까지는 한번 그어 봐야 되겠죠. 자, 러일전쟁 이후에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이었던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을 했고, 고종이 이것을 막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퇴위를 당하고 대한제국 군대도 해산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들도 등장했죠. 자, 신돌석 같은 경우에는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항일 투쟁에 적극적이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냐?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의병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결국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서 항일 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싸웠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한번, 안타까움을 갖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16쪽 있죠? 116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사진 속 인물들은 어떤 사람일지, 이 사람들이 지금 항일 의병이거든요.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상상해서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고, 17살 정도 된 것 같고, 근데 왜 항일 의병이 되었냐?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일 의병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서 써보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고려해가지고 일기도 쓴 다음에 선생님께 검사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을사늑약과 항일 의병 관련된 이야기 마무리 지을게요. 25분이나 됐네요, 여러분. 어둡고 슬픈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집중해서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진짜 망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았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